자, 선생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 2차 과목에 해당이 되죠. 담당하는 강사 이강렬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화요일이죠.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공법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월요일 나오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시간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에 이 공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들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선생님들 대단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죠. 그렇다면 자기만의 어떤 강력한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평생 살아가려면 자기만의 어떤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는 이런 직업을 하나씩은 자기만의 이 전문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책을 봐야 됩니다. 그죠? 뭐든지 책을 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이런 공부가, 제가 뭐 꼭 이 마이크를 들고 부동산 강의를 해서가 아니고,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 공부가 공인중개사 이 공부예요. 우리 선생님들 해보시면 압니다. 야, 이런 공부를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반드시 또 자격증을 따기도 합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증이라는 게 말이죠, 자기가 그 업종에 종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전기 자격증이 있다, 뭐 이렇게 기사 자격증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전기 분야의 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또 다른 뭐 마찬가지죠. 뭐 냉동기 무슨 내가 뭐 자격증이 있다 뭐 이러면 그 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은 말이죠, 이 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생활에 관한 생활법률을 공부하기 때문에 대단히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참 좋은 공부다라는 걸 꼭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꼭 느끼시는 분은 반드시 자격증을 어떻게든지 땁니다. 참 좋은 공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자격증을 미를 않는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편안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원 선택도 좀 신중히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온갖 어떤 열과 성을 다해서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원주 새로운 행정고시 학원은 합격률이 뭐 전국에서 뭐 거의 톱을 달릴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 자체가 첫 번째 일단 유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무리 잘 가르치고 여기에서 학원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여기 오시는 분들 자체가 수준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하면 좀 시간적으로 걸리겠죠. 그리고 합격률도 좀 떨어질 거고. 그러나 일단 우리 원주는 제가 한 10여 년간 강의를 해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만은 전국 어느 학원에 튀지 않게 가장 합격률이 높은 이런 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보면 우선 여기 오시는 원주 선생님들이 일단 능력이 좀 있고, 그 두 번째는 우리 학원에서 학원 원장님이 관리를 잘합니다. 다른 학원하고 좀 달라요. 이제 난 너무 월요일날 아침이 되면은 내가 수업을 하러 와야 되는데 꼭 마이크 잡고 한 10분씩 이렇게 하라고 또 지도도 하고 또 해요. 이 관리를 잘 해줍니다. 나는 좀 불편하지. 빨리 좀 마이크, 내가 수업 시간인데 내 수업 시간에 자꾸 하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상당히 우리 원장님이 정직하신 분이고, 그리고 남한테 뭐 욕먹는 걸 크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선생님들이 입장에서 이렇게 또 잘 도와주고 하실 거예요.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좀 힘들다 하면 우리 원장님하고 잘 어떤 대화를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참 좋은 학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세름행정고시학원. 그 다음에 합격률이 가장 높다는 것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실명으로 오픈되어 있고 학원에 와서 우리 항상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니까 이왕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따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안 해도 좋은데 일단 자격증은 안 해도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이 공부는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자격증이 있는 게 좋죠. 이 자격증을 따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보겠죠. 내년에 시험을 보는데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에요. 한번 볼까요? 몇 월 며칠인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니까 한번 휴대폰 한번 보시죠. 달려. 언제 시험 봐요? 이제 29일 시험이죠. 29일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이게 언제 시험 봐요? 디데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월 27일인가요? 마지막 주 토요일. 10월 27일이죠? 27일. 27일. 요때 이제 1차 과목과 2차 과목을 동시에 봅니다. 1차 과목과 2차 과목을 동시에 보죠. 2차 과목을 동시에 봐요. 1차에 이제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 있고, 이런 것 등은 공인중개사업법 시간에 이제 그 설명을 할 거예요. 그 교수님이 자세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과목에서는 시험에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니까, 부정행위하면 몇 년간 시험 못 보느냐 막 이런 것들도 이제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차 과목에 민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에 공인중개사업법이 있죠. 요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이다 해서 부동산 공법이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세법 이렇게 나오죠. 공시법 세법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일단 전부 다 이게 40문제예요. 40문제죠. 이렇게 전부 다 40문제다. 40문제. 요거 이제 공시법 세법 합해서 이제 40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이렇게 5개의 시간을 5개의 큰 틀은 5개 과목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기에서 2개의 법이 나오기니까 이제 6과목이다. 이제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평균 점수 60점이 돼야 돼요. 평균 점수 60점. 그러니까 합해서 2과목 합해가지고 이게 120점이 되면 되겠죠. 120점 이상이 되면 됩니다. 120점 이상. 이래야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120점 이상이 되는 게 여기에서 60점 맞고, 이건 문제고, 문제 수고, 문제 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점수예요. 60점이 맞으면 딱 좋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를 합계를 50점 맞고 요거를 70점 맞으면 또 120점이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걸 이제 40점 맞고 요거 80점 맞아도 되겠죠. 근데 여기 30점 맞고 90점 맞으면 120점이 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또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40점 이상으로 맞아줘야지, 40점 미만이 걸려버리면 이게 이제 과락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점수 계산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합해서 60점 이상이. 그래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에? 아니, 지금 그게 뭐 내려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저기서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건 다른 시험에서는 또 그럴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요 큰 틀은 이렇게 된다는 거. 자세하게는 요 시간에 요게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 교수님이 얘기할 거예요. 이 과목에 해당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40점을 이상을 맞아야 되고, 평균 점수가 이제 60점 이상이 돼야 된다. 이제 요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요 2차 과목, 1차 과목을 통과해야 2차 과목에서 점수가 이제 가산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1차 과목에서 떨어져 버리면 가락 과목이 나와가지고 이게 통과를 못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렇다는 거.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 들어갈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17년이죠. 17년 11월이에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18년이에요. 18년에 이제 1월 있고 이렇게 2월,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 그리고 5월, 이제 6월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7월, 이렇게 8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9월, 10월 27일이죠. 27일 이렇게 되어져요. 이날 디데이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 오늘 가져온 책이 이 책 가져오셨어요? 이 책을 보면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의 맨 앞이가 이게 공인중개사법, 요게 공법, 요게 공시법, 세법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암이 처리된 부분,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이걸 공부할 거예요. 근데 부동산 공법은 이걸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워낙 양이 조금이다 이게. 우리 이 과목이 우리 부동산 공법 이 과목이 민법도 힘들죠. 이거 한 5배 분량이에요. 분량 자체가 양이 워낙 방대해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우리. 그래서 이제 양이 많아서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양이 많아서 공부하기가 힘들다,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내용 자체가 생소하고 그리고 양이 많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 어렵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생소하고 그리고 양이 많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이 과목이다. 이제 부동산 공법은 이게 이제 우리 이걸로 요거에 이제 입문서라고 되어 있죠. 요걸 이때 해요. 이때 이제 입문서다 이렇게 해서, 입문서가 이제 길라잡이입니다. 길라잡이. 가는 길을 좀 이런 길을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전혀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때 1월에 가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 책들 중에서 제일로 두꺼운 책을 딱 눈 감고 딱 이렇게 들어라 하면 이 들어보면 이게 공법책이에요. 가장 양이 많아요. 그 기본서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본서로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본서라는 거 책으로 가는데, 여기가 이제 기초과정이에요. 기초과정. 그 다음에 3월, 4월이 기본과정이라 그래요. 기본과정, 이게 정규과정이에요. 정규. 5월, 6월이 심화과정이에요. 심화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그게 나눠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서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가 매우 평이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어요. 평이하게 부동산 공법이. 그래서 수업만 충실히 들으신 분들은 일단 다 60점 이상 나왔다, 합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결석하지 않고. 자, 이렇게만 출제가 되어진다면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선생님들 다 합격시킬 수 있어요. 올처럼만 출제가 되어지면. 올해는 공시세법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우리 29위에는 이것보다는 이쪽에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전혀 부동산 공부에서 어렵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전혀 이게 뭐 긴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렇게 출제가 돼요. 우리가 이제 난이도 상중하로 보면 우리가 통상 상위 30%, 이게 40% 이런 틀을 가지고 나와요. 큰 틀은 이런 틀이에요. 약간씩 뭐 조금씩은 뭐 여기 25% 뭐 45% 이렇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은 이런 틀로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해 들어가는 거냐면, 우리 하 정도 되는 곳은 30%죠? 이 과정에서 끝나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 딱 끝나면 30점 나와야 돼요. 이렇게 30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중까지는 40%가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서 40% 끝난다는 얘기는 70%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 70점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30%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때 심화 과정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 기초 과정과 기본 과정 1월부터 4월까지 한 내용이 있죠. 요 내용에다가 이게 알파인 심화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심화가. 그러면 이 내용에다가 1, 2월, 3, 4월에 한 내용에다가 심화 과정까지 들어가려면 이 2개월에 어떻게 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이때는 기본서를 안 봐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약집으로 들어가요. 요 내용을. 요약집. 이거 한 거 있죠? 이거 지난번에 했었죠? 확인학습 쭉쭉쭉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 요약집으로 또 자꾸 반복해 줘야 돼. 그러면 요약집만 달달달 하면 70점 나오느냐? 정확히 나와요. 나오도록 돼 있어요. 정확히. 자, 그 다음에 이 심화학습이에요. 이제 이때 가면 저는 마이크든 강사의 입장이니까 이거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과정, 이런 내용들은 몇 번 정도 하는 거냐면, 이 내용은 70%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통 5번 이상을 해요. 이렇게. 최고로 조금 한다 하면 3번 이상은 할 거고, 이렇게 합니다. 통상. 그러니까 합격 못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지. 결석을 많이 했다랄거나 이러는 거고. 그래서 이 알파를 해 들어가는데, 이 알파는 한 번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상 이게 안 나와. 5번, 6번을 못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건축협정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건 딱 한 번 했거든. 심화학습에서. 근데 그게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한 5번 이상 해야 좀 알거든. 그러면 한 건 틀렸다 이렇게 제가 간주를 합니다. 그런 게 시험 문제로 나와버렸어요. 한 번 딱 한 개. 그거 뭐 어떻게 하냐고. 한 번 해가지고 우리 알아? 모르지. 한 번 하거나, 또는 뭐 시행 규칙에서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시행 규칙이라고 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주 세세한 것들은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 나오면 다 틀려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것까지도 타취를 해야 돼. 마이크든 강사니까. 이때 할까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이런 것들을 또 프린트로 또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프린트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첫날부터 뭐 프린트하고 뭐 이러면 서로 부담 느끼고, 괜히 프린트 내용이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걸 소화를 안 하게 되면 그게 습관화 되어 가지고 나중에 프린트가 나와도 소화를 안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이 프린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매주 프린트가 나가거든. 이 프린트만 달달달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합격하고 남아요. 그런데 프린트를 우습게 알거든. 프린트가 매주 나가. 매주 나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 적중이 돼. 근데도 안 넣는다고. 그냥 프린트 그냥 갖다 놓고, 내가 일요일 날 봐야지 해서 모아놓기는 잘 모아놔. 일요일 날 되면 보느냐? 아니, 시험 볼 때까지 못 봐. 오늘 프린트가 나간다면 오늘 소화를 해야 돼요. 죽으나서나. 프린트 강조해요, 제가. 매주 나갈 거예요, 이거. 이게 무지하게 도움이 돼. 이 문제 푸는 걸 막 프린트를 해서 접해보거든. 아무리 이론 강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이게 풀어지지 아니하면 정리가 안 돼요. 문제를 통해서도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프린트 꼭 나갈 때 그날 마무리를 해라는 거. 그날 정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과정이 우리가 기본서가 끝나요.
그러면 기본서가 끝나면 7월, 8월에 문제풀이가 들어간다고. 문제풀이. 지금 무엇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것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공법 수행은 이렇게 한다 그러더니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다른 과목 시간에 교수한테 따지면 안 돼. 이제 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만 이 과목만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때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이제 문제풀이는 이제 다 들어가는데 전 과목이 이 문제풀이가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이걸 했다 하더라도 이론 정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모른다고. 징그럽게 몰라. 한 얘기 또 오고 해도 몰라요. 그것도 한 5번 이상 하거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느냐, 문제만 푼다 하면 다 주무시거나 집에 가버려. 그래서 요약집을 또 한 번 해요. 요약집 2번 해 들어가는 거예요. 요약집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봐가지고 또 모르거든. 이 내용 한다 하더라도 또 몰라. 요약집 또 들어가요. 그리고 문제풀이가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고서 딱 끝마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를 보면 부동산 공부 50점 이상이 나와줘야 돼. 그래야 내가 100% 합격을 확신한다고. 이때 50점 나오는 게 이 문제풀이 코스까지 했는데 50점 그거 못 나오겠냐. 천만의 말씀. 절반이 못 나와요. 절반이 50점이 안 나와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 60분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30분이 50점이 안 나온다고. 그래도 합격하는 거 보면 대단해. 꼭 50점이 나와야 돼. 그러면 제가 이제 모의고사 이때부터 볼 건데 모의고사 이때 보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3월달 보면 25점 정도는 나와야 제가 100% 합격을 확신합니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 웃어요. 25점. 그럼 내가 학교 다닐 때 25점 맞은 과목이 없는데 아무리 공부 안 했어도 40점은 맞았는데. 그건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건 범위를 딱 정해준다고. 우리 20페이지에서 뭐 60페이지까지 시험 봅니다. 그 안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이때까지 한때 해더라도 지금 나가지 않은 게 있다니까. 진도를 거기에서도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공부하지 않은 거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 안 배운 거에서 또 나온다고.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가야 끝마친다니까요. 양을.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5점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30%를 한다 그랬죠? 이게 하부분을 여기서 해 들어가는데 30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30점에 퍼펙트 할 때 30점이야. 그러니까 25점 이상 나오면 제가 100% 합격을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가면 이제 30점 이렇게 나오거든. 제가 이렇게 딱 점수 기준을 제가 제시를 해. 그러면 거기에 점수가 나와줘야 돼. 따라줘야 돼. 이렇게 하면 이때 문제풀이 코스에 가서 부동산 공법 50점이 딱 이상이 나온다면 100% 합격이에요. 제가 확신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9월, 10월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해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여기까지 했다 하더라도 좀 이론 정리가 조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별 정리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국대 과정이다 해서 이런 걸 2주 정도 또는 뭐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에 걸쳐서도 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다 해서 똑같은 형으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과목별로. 부동산 공부 시간은 공법을 보죠. 40문제를 모의고사를 봐. 이제 요걸 이제 쭉 해 들어간다고. 한 4주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 가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체킹하는 게 다 정답으로 체킹을 하게 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이 과정이 또 파이널 코스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 운전면허 시험이 있죠. 이론 시험 뭐 요즘에 어느 정도 따야 돼요? 점수가
70점이에요? 60점이에요? 그거 낮아졌네요. 이론 시험 있잖아요. 이론 시험. 이론 시험에 합격하려면 자동차 갖다 놓고 본넷 열어보고 자동차 백과사전 처음부터 밑줄 그어가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었고, 제일로 빠른 게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집이야. 그 기출문제 문제집 있잖아요. 그런 문제집. 거기에 이제 크라운 출판사, 저는 크라운 출판사 문제집 가지고 냈다 풀어봤어. 나도 모르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시간이 없을수록 똑같은 문제를 접해놓은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수가 막 나와요. 1주차 볼 때보다 2주차가 더 나오고 3주차가 더 나오고 4주차가 더 나와요. 더 어렵게 출제가 하는데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가서 느낌 가는 대로 체킹을 하게 되어지면 합격증이 딱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우리 학원에 실명으로 게재를 하고 있어요. 확인시켜드리고 65명이나 되죠. 65분 거의 다 합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기 밖에 나오고 보면 동영 모의고사 보는 이 사진이 걸려 있어요. 거기 인원수 한번 세어보세요. 어느 몇 명이나 되는가. 그래요. 그래서 합격률도 가장 높고 한 학원이 우리 이제 원주의 학원이다. 우리 선생님들 결석하지 말고 우리 하자는 대로 학원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주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다고. 또 열심히 또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아주 열심히 잘해요. 동영상 어느 동영상하고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게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신 있어요. 이 부분은 전국 동영상 공법 강사 누구하고 비교를 해도 제가 떨어지지 않는다. 합격률에서 또 적중률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정도로 소개를 좀 하고 우리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가야죠. 부동산 공법 해가지고 진도를 좀 한번 나가봐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민법 교수도 와서 이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뭐 공인중개사법 교수도 이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우리가 이제 법하면 법 이렇게 되어지죠. 법하면 우리나라 법은 이 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법. 그리고 공법이라고 이렇게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원적 법률 시스템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사법과 공법. 그래서 이제 사법이다 하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사법이다 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공법이다 하면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 법은 이원적 법률 체계를 가지고 나와요. 이런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는데, 이 사인 간에 있어서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1차 과목의 민법이 바로 사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개인 간에 있어서의 권리 의무의 관계를 규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배우게 되냐면 법률 행위를 공부하게 돼요. 법률 행위를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법과 같은 이 공법은 이게 우리 대표적인 우리 공법, 부동산 공법 2차 과목 4과목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부동산 공법이죠. 부동산 공법이 대표적인 공법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공부하느냐면 행정행위를 공부하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행정행위를 이렇게 되어집니다. 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나온다 그럽니다. 별표 치고 그래요. 뭐 이거 우리 선생님들 오늘 처음이니까 어떤 각오도 대단할 거고 의욕도 넘치죠. 그래서 막 이런 거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이 뭔지, 지금 뭘 공부하려고 하는 건지 이걸 좀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나온다 그래요. 별표 치고 꼭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와요. 그게. 자, 그러니까 우리 민법을 이제 민법 시간에 이제 민법을 하게 되면 맨날 이래요. 갑에 있어서 어떤 가옥을 갖다가 팔겠다고 했다, 뭐 사겠다는 거, 뭐 한다, 뭐 이 청약이다, 승낙이다, 맨날 이런 얘기 한다고 이렇게. 을한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병한테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유효냐 무효냐 맨날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개인 간에 있어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해놓고 있는 게 이게 민법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공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기울여 놓고 있는 법이 아니고 이 사법이 민법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공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인중개사법도 마찬가지고 공시법, 세법 마찬가지 전부 다 공법에 해당이 돼요. 이 헌법이라든지 국제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도 전부 다 공법이에요. 그런데 민법이나 헌법 이런 것들하고 지금 헌법도 공법인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법의 차이는 뭐냐면 법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또. 그러니까 민법이나 헌법 같은 경우는 법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법은 법전이라는 게 없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농지법까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법이 공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전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 안 사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지금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요. 그럼 옛날에는 어땠느냐?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절이 없었죠. 무조건 매장에 가서 우리가 구매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더니 이게 하자가 많은 거예요. 바로 환불 조치를 했죠. 그랬더니 환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뤄 이렇게 되어지면 지연배상금이라고 해서 40%까지 요구할 수가 있어요. 100만 원짜리 나오면 140만 원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해놓고 있거든. 그러면 예전에는 전자상거래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겨나고 하는 법들, 이 법이 뭐냐? 공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개별법입니다. 법전이 없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 그냥 생겼겠어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었겠어요?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냥 만들어버린 거야? 아니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들어온 세종시야? 어떻겠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어디? 그냥 가서 여기 세종시 만들 거니까 당신들 다 나가시오. 나갈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법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이 그냥 설립됐겠어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들어왔겠어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들어왔어요. 이게 인천 신공항 설립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런 법들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이런 법들이 다 뭐에 해당이 되느냐? 공법에 해당이 돼요. 자, 다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중고자동차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것도 시장도 레몬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가격대를 산정할 수 없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돈이 되는 시장 중에 하나가 그 레몬마켓이라고 그럽니다. 중고자동차 거래시장. 이게 정말 1년간만 타고서 이 차가 중고차로서 아주 흠이 없는 차로 2만 킬로 뛰었어요. 그래서 딱 사고 나고 보니까 어머, 이게 지난번에 수해를 입은 차량이에요. 강물에 빠져있던 차량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러한 사고 이력 등이 예전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고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고 자동차에 종사하시는 딜러분들은 자동차에 관한 이력 등을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갖다가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등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바로 자동차 관리법이에요. 자, 예전에는 그런 법들이 없었겠죠. 이렇게 시대가 자꾸 바뀜에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법이 뭐다? 공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공법이 몇 개 정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세워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법제처에 사무관이 나와서 젊은 애가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약 한 1200개에서 1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전이 없는 개별법인 공법이 1200개 정도에서 1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니까 어느 정도? 120개에서 130개 정도가 부동산에 관한 공법입니다. 그러면 120개, 130개 되어지는 이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 우리 전부 시험범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120개에서 130개 중에서 딱 6개만 우리 시험 범위를 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 6개가 바로 뭐냐? 자, 지금부터 한번 볼 겁니다. 한번 볼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부동산 공법 다음에 이렇게 넘겨봐요. 넘겨보면 138조. 138조. 138쪽 봤어요? 138쪽 보면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밑에 2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오른쪽 위에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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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주택법. 농지법. 농지법. 이렇게 해서 120개, 130개 정도에 있는 부동산 공법 중에서 몇 개만, 6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해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원래 없는 거예요. 이 6개, 120개, 130개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공법 중에서 6개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농지법까지, 산지관리법은 제외하고, 농지법까지, 택지개발 촉진법은 제외하고, 도시개발법. 에? 이렇게 해서 6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를 하는데 그 과목 명칭을 그냥 부동산 공법이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농지법이 없어지고 산지관리법이 들어갈지, 또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이 없어지고 택지개발 촉진법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6가지만 우리 공법 과목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되고, 잠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되냐면, 우리 요건 민법은 법률 행위를 공부해.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법률 요건. 이것 자체가 이제 법률 행위다. 무조건 이제 의사표시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거죠. 권리, 각종 권리의 포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청약을 한다, 승낙을 한다, 의사표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용익물건을 설정하거나 담보물건을 설정해 들어갔을 때, 제한물건 설정해 들어갔을 때 이것도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법률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다 보면 이걸 공부하는데, 우리 부동산 공부는 행정행위를 공부해요. 그러면 행정행위라는 건 일단 행정청에서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편하게. 행정행위라는 것은 행정청에서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통상 행정처분과 행정행위를 똑같이 보는 학자들도 있고, 행정처분이 좀 행정행위를 갖다가 더욱더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좀 폭넓은 개념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우리는 행정행위 하면은 뭐 학문을 연구하는 자들은 아니니까 행정청에서 하는 짓거리, 행정처분 등 이런 것 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 등은 어떤 효과가 있게 되어지냐면, 행정행위 등의 효과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속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구속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부 땅이 있어요. 가부 땅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가부 땅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공부하는 거야. 도로를 내겠다는 거, 원주시에서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 해버리면 도로 부지로 편입된 이 가부 땅에 위해서는 이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라 하더라도 이런 건축행위를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땅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좀 우선시하자. 그래서 이 도로 내겠다는 이런 내용에 이런 행정청에서 이런 계획이 잡히게 되어지면 갑은
도로 부지로 편입된 이 가부 토지 위에서는 건축 행위들은 할 수 없고 이 도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이 계획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는 힘을 구속력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구속한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따라오도록 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구속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따라오도록 하게 한다 이런 뜻이야. 구속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따라오도록 하게 한다 이 뜻이야. 따라오도록 하게 한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공정력을 지닙니다 라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정력, 공정력을 지닌다. 이 공정력은 우리는 뭐 학문을 연구하는 자들은 아니니까 조금만 이해를 좀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공정력과 이 공정력을 한꺼번에, 이걸 이제 확정력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제가 요거 이제 별도로 확정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학문 연구하는 자들은 아니니까 저는 공정력 하나로 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으로 무조건 행정적인 사는 짓거리는 이게 올바른 짓거리라고, 옳다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옳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자는 이게 확정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확정된다 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행정적인 사는 짓거리는 모두 올바른 짓거리고 한 번 이루어진 처분은 무조건 확정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자, 한번 봐요. 대단히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제가 이 남원로 앞에다가 남부시장 앞쪽에 남원로에 남부시장 그 삼거리에다가 불법 주차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 차는 이제 승합차가 아닌데 승합차인 SUV 차량을 소렌토 차량을 딱 촬영을 딱 한 거예요. 사진을 딱 찍었어. 그래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된 거예요. 과태료 부과 5만 원 해가지고 이강렬 앞으로 부과가 됐어요. 제 앞으로 돼버린 거야. 이 차 없어요. 제가 이강렬 앞으로 부과가 돼버렸어요. 유효 무효 이런 게 없다니까. 내 거가 유효야 무효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벌써 실력이 한 이 정도 되네. 한 4월달 실력 되네. 4월 실력. 이 차가 없다니까 내가. 근데 내 앞으로 이 차 사진을 찍어가지고 부과를 해버린 거야. 과태료 5만 원. 유효 무효? 행정책에 사는 짓거리는 무조건 옳은 짓거리고 일단 이루어진 처분은 확정되는 힘을 지니고 있어요. 내가 납부해야 돼요. 내가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잘하네. 그러면 이제 배경지식이 대단한 거예요.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이의신청한다는 얘기는 뭐를 깨부시겠다는 뜻이야. 이걸 깨부시겠다는 뜻이야. 공정력 깨트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내용 이해 가요? 행정책에 사는 짓거리는 무조건 일단 딱 처분이 이루어지면 일단 유효, 올바른 짓거리야. 해야 돼. 그걸 따라가야 돼. 하지만 그런 게 없다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공정력 깨트려야 된다고. 이의신청하는 거야. 이의신청에 산디면 또 도청에 가가지고 또 한번 이의제기를 해야지. 이런 걸 행정심판이라 그래. 그런 것들 이제 나중에 조금씩 공부하자고요. 근데 도청하고 원주시청하고 서로 같은 식구들 아니야? 맞지? 내 말을 안 들어줄 가능성이 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돼? 내가 이제 법원으로 가야 돼. 니네 행정청들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제 법원으로 가서 행정소송을 이제 제기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 그런 걸 소송이라 그래.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하게 돼, 이제. 그렇다라는 거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루어진 모든 처분들은 이렇게 확정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와. 무슨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왜 변경할 때 그러냐? 수립할 때와 똑같은 절차로 가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수립할 때 이 절차로 가면 1번, 2번, 3번 절차로 가야 되면 변경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마저 틀려. 틀리는 거지. 무조건 똑같은 절차로 가야 돼. 왜 그러냐? 한번 이루어진 것들은 전부 다 확정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틀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구역 지정할 때 이걸 거쳤어. 1, 2, 3번을. 그러면 변경할 때는 1, 2, 3번을 이걸 갖다가 생략할 수 있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지. 이게 원칙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야. 허가를 받은 상이요. 건축 허가를 받았어. 허가를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절차 가야 돼. 다시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건축허가 내가 2층 집 짓겠습니다 그랬어. 그럼 허가를 받아냈어. 그래놓고 내가 변경해. 뭘로? 5층짜리 상가로 변경한다고.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되겠어? 신고하고 할 수 있겠어? 허가 받아야지 왜 또 신고한다 그래? 똑같은 절차로 간다니까. 꼭 그렇게 나오는 거야.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아 그러면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신고는 무조건 접수음이거든.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100층 지을 때도 1층 짓겠습니다. 100층 지으면 허가가 안 나올 거니까 1층 짓겠습니다 해서 허가 받아가지고 바로 변경해버리게. 99층 더 올려버리게. 변경해서 똑같은 절차로 가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법조문을 볼 거야. 하나하나 문장을 보면서. 그러면 그때 그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이 나오네 하고 이해를 하면 아주 오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그때 가면 또 새로워.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래. 자 인가받았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그래. 그러면 똑같은 또 인가받아야 돼. 신고했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그래. 그냥 한다 또 신고한다.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또 신고. 똑같은 절차로 가는데 만약에 똑같은 절차로 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예외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데 이게 심화에 해당이 되는 거야. 원래 똑같은 절차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그 경미한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딱 걸린다고. 그게 시험 문제야 또. 그건 틀렸다. 그 문제 나오면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거든. 찍어서 맞추시는 분도 있기도 해. 그런 것들이 이제 30%에 해당이 되는 심화학습이야.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삼순환에서 또 들어갈 거예요. 시험 문제 주제 영역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니까. 틀린다 하더라도 해야지. 마이크 잡은 강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한다고. 부동산 국보를 공부 한번 해보자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 무슨 놈에? 예. 자, 그럼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